아가, 이거 애 들어 쓰게 해주는 약이야. 귀한 거니까 매일 먹어야 된다. 수의사인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정체불명의 약을 먹은 지 한 달. 매일 밤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찾아간 약국 직원이 하는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약,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요. 짐승들한테나 먹이는 거라고. 그날 방문한 병원에서 여자로서 모든 걸 잃었다는 진단을 받은 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 끌려가던 시어머니는 제게 살려달라며 싹싹 빌고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과도 그 방송국에서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남편은 그저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저는 대본을 쓰고 남편은 현장을 뛰며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처럼 알콩달콩 신혼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보도국장 자리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일처럼 기뻐하며 두 손을 맞잡았죠. 하지만 남편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 우리 집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시어머니는 일반 기자였던 남편과 작가인 저를 두고 누구 하나 차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게도 살갑게 대해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보도국장이 되고 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한 집에서 알고 있던 터라 그 변화를 매일같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은수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언제쯤 손주를 안겨줄 거니? 내 나이 더 들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일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애부터 준비하자. 저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제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미 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받아든 기분이었죠. 그런데 6달이 지나도록 제 뱃속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온몸으로 느꼈어요. 밥을 먹다가도 시어머니가 제 아랫배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따갑게 와닿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손바닥에 작은 알약 몇 개를 올려놓고 제 코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거라. 내 의사 친구가 너 주려고 특별히 지어준 약이다. 이거 며칠만 먹으면 애가 금방 들어선대. 저는 그 정체 모를 알약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색깔도 냄새도 약국에서 본 적 없는 이상한 약이었죠.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약인데요? 성분이 뭔지는 알아야 먹죠.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제 턱을 잡더니 알약을 제 입속으로 직접 털어넣어 버렸어요. 참말 말고 어서 삼켜. 다 너 찰되라고 하는 일이지 않니?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먹어. 물컹한 알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이 소름 끼쳤지만 저는 거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약통을 열어
직접 제 입에 약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삼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약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사육당하는 기분으로 그 약을 넘겼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밤만 되면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새벽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몇 번이나 토했습니다. 위장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만 같았어요. 변기를 붙잡은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벽을 짚고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저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지금 체질이 바뀌느라 그러는 거다. 명현현상이라고 못 들어봤어? 약이 제대로 듣고 있다는 증거인데 무슨 호들갑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끔찍한 고통이 아이를 위한 과정이라고 견딜 만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더 지독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약통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약사 앞에서 손수건을 풀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약사님, 이 약 성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매일 먹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약인지를 도통 모르겠어서요. 약사는 알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어요. 알약이 새겨진 작은 글씨를 확인하더니 책상 위 자료를 분주하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약사의 얼굴이 점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그 표정만 보고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님, 이거 이 약을 대체 어디서 났어요? 약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약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되물었어요. 약사는 알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에요. 소나 돼지를 한 번에 새끼 여러 마리 뵐 수 있게 하는 가축용 호르몬제예요. 이런 걸 사람이 매일 먹으면 간이 다 망가져요. 약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려가는 게 생생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가축에게나 먹이는 걸 매일 제 입에 넣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약국을 뛰쳐나와 정신없이 집으로 내달렸어요. 마침 거실엔 출장에서 갓 돌아온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달려가 손수건째 약을 던지며 따졌어요.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어머니가 나한테 매일 먹인 거야. 이거 가축한테나 쓰는 약이래.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약을 힐끔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소란이야?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 좀 과하셨다고 쳐도 그게 이렇게까지 따질 일인가? 남편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과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갈기갈기 떨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너만 곤란해져. 남편이 댁에서 등을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넓고 단단한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두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렸어요. 제가 5년 동안 모든 걸 바쳐 지켜온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을
저는 그제야 똑똑히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 안에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어요. 불임이라는 말을 듣고 받은 충격에 약 때문에 망가진 몸까지 더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거든요.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던 그날 오후 방문이 벼락치듯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더니 방바닥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던졌어요. 너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라. 여자가 애도 못 낳는데 데리고 있어서 뭐해? 우리 집안 대가 너 때문에 끊기게 생겼잖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게 어머님이 먹인 그 약 때문이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 위로 누런 서류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말 말고 그거나 봐라. 우리 아들이 벌써 다 정리해놨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이름 옆엔 이미 서명과 도장까지 빨갛게 찍혀 있었죠. 그 아래엔 당장 내일 가정법원으로 나오라는 통보가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제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이게 이 사람이 직접 서명한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결국 기계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알고 보니 남편은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해외 출장을 핑계 삼아 집을 비우고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전화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아들 지금 외국 나갔어. 너 같은 거랑 얼굴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헛수고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방문 밖을 향해 손짓하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가사도우미가 들어와 제 옷가지며 물건들을 마치 쓰레기 쓸어 담듯 가방 속으로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 물건들이 우당탕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사도우미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 손을 슬며시 뿌리쳤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5년을 바쳤어요. 작가 일도 다 그만두고 어머님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손으로 툭 밀쳐냈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위자료니 재산이 그런 거 바랄 생각도 하지 마라. 몸성이 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매정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5년간의 헌신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단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지갑 하나와 트렁크 하나만 덜렁 손에 쥐고 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통째로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서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전 심장 수술을 받고 이제 막 회복 중인 홀어머니였거든요. 이 끔찍한 꼴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친정으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알릴 수 없어. 엄마까지 쓰러지면 나는 정말 끝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트렁크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결국 수중에 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들고 발길 닿는 대로 허름한 동네를 헤매다녔어요.
재개발을 앞둔 낡은 골목을 몇 시간이나 돌아다닌 끝에 저는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단칸방 바닥에 트렁크를 내려놓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건강도 10년 넘게 쌓아 올린 직업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든 걸 한꺼번에 빼앗기고 길거리에 앉은 제 처지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텅 빈 단칸방에 대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답해 주는 이 없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밤이 깊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흘린 눈물이 어느덧 말라갈 무렵이었어요. 창밖이 휘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새벽빛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서러움과 슬픔이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를 이 지옥 같은 단칸방으로 밀어넣은 자들, 그 사람들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단칸방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끼니를 챙길 기운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나 겨우 입에 넣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도 못해 떡이 졌고 입었던 옷 그대로 곰팡이 핀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누군가 단칸방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저는 이 동네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문틈에 대고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야, 나야, 최 선배. 너 여기 있다는 거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어. 문 좀 열어봐. 저는 그 목소리에 놀라 문을 벌컥 열었어요. 문 앞엔 방송국에서 저와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탐사보도팀 최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방송국 소속이지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였죠. 최 선배는 제 몰골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 최 선배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익숙한 얼굴을 보자 참았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습니다. 선배, 나 다 잃었어. 몸도 망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최 선배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최 선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수야, 사실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요즘 방송국에 네 남편 얘기로 파다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 선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 그 사람이 뭘 어쨌는데? 제가 마른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최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어요. 네 남편이 보도국장 되기 한참 전부터 윤 아나운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것도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너만 몰랐던 거야. 요즘은 아예 대놓고 부부처럼 붙어 다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최 선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이거 너 보면 충격받을까 봐 망설였는데 그래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윤 아나운서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제가 신혼 내내 잠들었던 그 침실, 익숙한 그 벽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글과 함께 저를 비웃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이 여자가 그 사람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 침실에서 이걸 찍은 거야?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축용 호르몬제 사건을 그렇게 서둘러 덮고 저를 부랴부랴 내쫓은 진짜 이유. 그건 바로 저 여자의 임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미 쓸모없어진 며느리였고 새 안주인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 버려진 거였죠. 저는 남아있던 이성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나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사느니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최 선배가 제 두 어깨를 와락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서은수,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억울하게 죽긴 왜 죽어? 죽으려는 그 독한 마음도 그놈들을 죽여야지. 최 선배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소리쳤어요. 저는 흐릿하던 눈의 초점을 천천히 그녀에게 맞췄어요. 죽인다고? 어떻게? 그 사람은 보도국장이고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은 처진데. 저는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선배는 무릎을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너 작가잖아. 나 PD고. 사실 내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어. 최 선배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요. 네 남편 단번에 보도국장 자리에 앉혀준 그 특종 있잖아. 세상을 다 뒤집어 놨던 그 방송. 그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된 거짓 방송이었어. 내가 그 정황을 잡아놨어.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가장 화려한 업적이 거짓이었다니. 게다가 그 조작 보도 때문에 회사 부도나고 인생이 박살난 박 사장이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증거를 다 싸들고 나를 찾아왔어. 은수야,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저는 최 선배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조작 보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제 두 눈에 어느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선배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선배, 나 할게. 그 사람들 내가 당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제가 두 주먹을 꽉 움켜쥐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 선배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날 오후 최 선배가 저를 데려간 곳은 인적 드문 외진 골목의 허름한 기사식당이었어요.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구석자리에 깡마른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었죠. 그는 우리가 자리에 앉자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넘기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공장이 그 방송 한 방에 부도가 났어요. 직원들은 다 흩어지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고 집사람은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박 사장이 주먹으로 제 눈가를 꾹 누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저도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요. 사장님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박 사장의 손등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개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제야 발치에 둔 낡은 가방을 끌어올려 식탁 위에 쏟아냈어요. 누렇게 바랜 장부와 USB,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수첩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몇 년을 발로 뛰면서 모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챙긴 뇌물 내역이랑 조작한 인터뷰 원본 녹취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내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료를 우리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그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개인적인 도끼뿐이었어요. 그런데 박 사장의 눈물을 마주한 순간 그 마음이 다른 무언가와 단단하게 합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론의 힘을 함부로 휘두른 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사명감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역할을 나눠보자. 연출은 내가 할게. 취재랑 대본은 은수 네가 맡고 박 사장님 증거를 더해서 그 인간 실체를 까발리는 완벽한 탐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어때? 최 선배가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할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야. 저는 곧장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수첩 속엔 작가 시절 제가 공들여 쌓아둔 정보원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을 임시 작전본부로 삼았어요. 벽 한 면을 통째로 비워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순서대로 시간표를 빼곡하게 채워 넣었죠. 며칠 밤을 세운 끝에 저는 남편의 그 특종 기사에 등장했던 익명의 제보자를 끝까지 추적해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그 방송에서 증언했던 사람 맞죠? 솔직하게 말해요. 그거 진짜로 겪은 일이에요? 아니면 돈 받고 한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시선을 떨구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받았습니다. 돈 받고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저 원래 단역 배우입니다. 대본 받아서 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 들통 안 난다고 했는데.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뒤도 캐기 시작했어요. 20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시어머니에겐 감춰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허가도 받지 않은 약물과 가축용 호르몬제를 불법으로 들여와 지역 브로커들에게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챙겼던 겁니다. 제 입에 매일 밀어넣었던 그 약도 바로 그 더러운 물건들 중 하나였어요. 선배,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챙긴 이 검은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이거 다 그 사람 승진시키려고 여기저기 뿌린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어. 제가 벽에 붙은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최 선배가 다가와 화면 속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마른 침을 삼켰어요. 맞아. 자금이 움직인 경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건 그냥 한 집안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야.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최 선배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더러운 돈이 남편의 승진을 위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경로까지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단칸방 벽을 가득 메운 거미줄 같은 관계도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두 달간의 치열한 잠복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마저 거른 채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손끝이 부르트도록 자료를 뒤지고 며칠씩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넣어야 했던 건 남편이 뇌물을 받는 결정적인 현장이었어요. 우리는 윤 아나운서를 통해 움직이는 기업 스폰서들의 동선을 며칠이나 끈질기게 따라붙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윤 아나운서를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과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 광경을 차량 블랙박스와 미리 숨겨둔 잠복 카메라에 단 한 컷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잡았다, 은수야. 이것 좀 봐. 화질도 선명하고 얼굴도 정확하게 잡혔어. 이건 무슨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최순배가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화면 속에서 능글맞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얼굴이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어머니 쪽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돼. 내가 그 동물병원에서 쫓겨난 사람을 겨우 찾아냈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물병원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던 전직 직원 한 명을 수소문해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은 약물을 직접 다루던 자리에 있었기에 누구보다 병원의 더러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돌아가세요. 괜히 엮였다가 저까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전직 직원이 문틈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를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그 약을 직접 먹고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진단서까지 보여주며 진심으로 매달렸어요. 저도 그 약 때문에 다 잃었어요. 똑같이 당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겨요. 제가 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떨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시키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허가도 안 난 약들 몰래 들여와서 브로커들한테 빼돌리는 거. 제가 직접 박스 나르고 장부 정리까지 했어요. 그러다 제가 좀 안다 싶으니까 한순간에 저를 잘라버렸죠. 입막음으로 돈 몇 푼 쥐어주면서요. 전직 직원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그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영상에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영상과 녹취, 빛바랜 장부를 앞에 두고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대본을 써내려갔어요. 시청자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필 가장 날카롭고 극적인 한 편의 탐사보도였죠. 오랜만에 펜을 쥔 손끝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너야. 이 대본 읽으니까 그림이 머릿속에 촤르륵 그려진다. 내가 이거 진짜 사람들 가슴에 박히는 물건으로 만들어줄게. 최 선배가 대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두 눈을 형형하게 빛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신들린 사람처럼 편집실에 틀어박혔어요. 며칠을 꼬박 매달린 끝에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흡입력을 가진 60분짜리 다큐멘터리 가편집본이 완성됐어요.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이걸 방송에 보내느냐였죠. 남편의 정보망은 방송국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고심하던 최 선배는 방송국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편성위원들만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굳게 닫힌 시사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한 보안 서약을 받은 뒤 조용히 비공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흐르는 동안 어두운 시사실 안에서 의원들의 얼굴이 시시각각 일그러졌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한 위원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우리 보도국장 얘기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을 다 저지를 수가 있어요?
편성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다른 위원들도 하나같이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한 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보내야 합니다. 이번 주말 황금 시간대로 편성할게요. 한 사람의 권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짓밟혔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묻으면 우리도 똑같은 공범입니다. 편성위원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주말 황금 시간대 편성이 전격 확정됐습니다. 모든 방송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그날 밤, 우리 셋은 단칸방 작전본부에 다시 모였어요. 박 사장이 어디선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왔습니다. 종이컵에 술을 따르는 박 사장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못 풀고 죽었을 겁니다. 우리 식구들 볼 면목도 없었는데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박 사장이 종이컵을 들어올리며 끝내 굵은 눈물을 뚝뚝 쏟아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제 진짜 다 왔어요. 딱 이틀만 더 버티면 돼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 사장의 종이컵에 제 컵을 가만히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세 개의 종이컵이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나지막히 울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함께 견뎌온 고생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죠. 방송 전날 밤이 되자 드디어 텔레비전 화면에 예고편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검게 가린 남편의 실루엣과 함께 조작 보도의 실체를 암시하는 강렬한 자막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단 30초 남짓한 그 예고편만으로도 방송국 안팎이 발칵 뒤집혔죠. 저는 단칸방에 홀로 앉아 그 화면을 뚫어지게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무언가가 찌릿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들이 제게 안겨준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이제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딱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돼. 너희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저는 오랜만에 차가운 방바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그들이 내일 밤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는 모처럼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송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직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전인 새벽녘에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최 선배였죠. 잠이 덜 깬 채로 전화를 받은 저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은수야, 큰일 났어. 오늘 밤 방송 엎어졌어. 전면 불방이야. 위에서 갑자기 다 막아버렸어. 최 선배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휴대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불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편성 다 확정됐다고 했잖아. 황금 시간대로 나간다고.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최 선배는 한참 거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그 인간이 어젯밤 예고편을 보고 단번에 다 눈치챈 거야. 보도국장 권력을 동원해서 윗선을 싹 다 구워 삶았어. 송출용 파일에 접근하는 권한을 아예 막아버리고 메인 서버에 있던 원본까지 강제로 다 지워버렸대. 두 달치가 통째로 날아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끼니까지 걸으며 두 달을 꼬박 매달려 만든 결과물이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전 남편은 곧장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고는 최 선배에게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선배는 자기 책상에서 짐을 챙길 틈도 없었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사설 경호원들의 손에 양팔이 붙들린 채 그대로 방송국 정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며 쌓아 올린 자리를 단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곧바로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방송작가협회와 주요 외주 제작사들의 제 이름이 박힌 블랙리스트를 쫙 돌렸습니다. 제가 두 번 다시 방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 밥줄을 아예 뿌리채 끊어버린 거였죠. 작가로 살아온 10년 세월이 그 한 장의 종이로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누군가 단칸방 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 선어시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대체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제가 벽으로 몸을 바짝 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제 말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벽으로 다가가더니 우리가 2달간 채워넣은 화이트보드를 와장창 부수기 시작했죠. 인물 관계도며 시간표며 피땀 흘려 모은 자료들이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 바닥에 흩날렸어요. 사내들은 책상을 뒤져 백업용 하드디스크까지 죄다 챙겨들고는 들이닥쳤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비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봤자 뭐가 달라질 것 같았어? 까불지 말고 평생 그 쥐구멍에서 숨 죽이고 조용히 살아. 남편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에 든 휴대폰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 앞에 선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시 후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더는 못하겠어요.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도 그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애들 학교 앞까지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남은 식구들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저는 차마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린 자식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아니에요, 사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마세요. 가족부터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박 사장마저 황급히 떠나버렸어요. 든든했던 조력자들이 하나둘 제 곁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폐허가 된 단칸방에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찢어진 자료 조각들이 발밑에 어지럽게 나뒹굴었어요. 그 종이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산산조각 난 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깨부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저는 다시 숨이 턱턱 막혀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보다 더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나 하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멀쩡하던 최 선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박 사장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으니까요. 그 지독한 죄책감이 두 손으로 제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선배도 박 사장님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괜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찢긴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깨가 무너지도록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위기가 저를 사정없이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찢어진 자료 조각들을 멍하니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종이 조각마다 2달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차마 쓰레기통에 넣지도 못하고 그저 만지작거렸죠.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깐, 클라우드. 선배가 분명히 말했었어. 해외 서버에 따로 숨겨뒀다고. 만약을 대비해서 원본을 거기 올려놨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달 전 최 선배가 지나가듯 흘렸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마스터 영상을 잘게 쪼개고 압축해서 외국에 있는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몰래 숨겨뒀다는 거였습니다. 그땐 그저 오래된 직업병 같은 신중함이라 여겨 흘려들었는데 그 한 번의 대비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최 선배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선배, 클라우드 살아있지? 거기 올려둔 원본 그대로 있는 거 맞지? 그놈들이 거기까진 손 못 댔을 거 아니야.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묻자 멍하니 술잔만 기울이고 있던 최 선배의 2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녀도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 있어. 분할 압축해서 외국 서버에 올려놨으니까 그놈들도 절대 못 건드렸어. 내가 그걸 왜 잊고 있었지? 은수야,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최 선배가 2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죽어있던 그녀의 눈빛이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2팔을 와락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선배, 이제 방송국 통할 생각은 완전히 버리자. 그쪽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간 손바닥 아니었어. 규제도 외압도 닿지 않는 대로 가는 거야. 유튜브에 우리가 직접 다 까발리자. 세상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자고. 제 말에 최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곧장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진실의 무게라는 이름의 익명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빼앗긴 하드디스크 대신 클라우드에 숨겨뒀던 원본 영상을 한 조각씩 조심스럽게 내려받아 다시 짜맞췄어요. 손 하나 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라 오히려 그 어떤 편집본보다 더 묵직하고 서늘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장 선명한 화질로 올릴 준비를 마쳤어요. 그냥 영상만 올린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제 발로 몰려오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건 내가 작가 시절에 지겹도록 해본 거잖아. 저는 그동안 몸담았던 작가 커뮤니티며 회원수 많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엄마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맘카페까지 동시에 파고들었어요. 남편과 윤 아나운서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대신 이니셜만 교묘하게 흘린 폭로 예고글을 여기저기 동시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바짝 자극하는 미끼였어요. 며칠 사이 그 글들 아래로 댓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원래 우리 방송이 나가기로 했던 토요일 밤 9시 정각이 되었어요. 저와 최 선배는 좁은 책상 앞에 노트북을 펴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올린 제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2달 넘게 달려온 모든 시간이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누른다? 이거 한번 누르면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어.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정말 괜찮겠어? 최 선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돌아보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눌러.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데가 어디 있어. 더 잃을 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공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죠. 화면 속 영상이 세상에 풀려나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2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애가 탈 만큼 반응이 미미했어요. 조회수는 더디게 한 자리씩 올라갔고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화면만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 혹시 이대로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가슴이 졸아들었죠.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제가 뿌려둔 미끼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영상을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남편의 아나무인 보도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독립 언론인들까지 가세 영상을 자기 채널로 퍼나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조회수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이것 좀 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만 단위로 뛰어. 멈추질 않아. 제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최 선배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축용 호르몬제를 먹인 시어머니의 끔찍한 행각, 어린 후배와 대놓고 놀아난 남편의 추악한 불륜,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조작 보도의 실체,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올린 지 단 12시간 만에 조회수는 50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분노에 찬 댓글이 매 순간 수십만 개씩 달려나갔죠. 사람들의 공부는 들불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가 이제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온통 남편의 이름과 윤 아나운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물병원으로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손쓸 틈도 없이 완벽한 여론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봐, 너희가 그렇게 두 손으로 틀어 막으려고 했던 게 결국 너희 발등을 제대로 찍은 거야.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지막히 중얼거렸어요. 방송국 권력으로 진실을 짓눌러 막으려 했던 남편의 그 오만함이 오히려 성난 대중의 직접적인 심판을 불러낸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이제 그들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폭로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난 여론은 도무지 가라앉을 줄 몰랐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거세게 들끓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남편의 보도국 사무실과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을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스째 쏟아져 나오는 서류들이 뉴스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남의 서류를 함부로 위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그대로 구속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뉴스로 그 소식을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방송국 앞은 윤 아나운서를 당장 쫓아내라는 시위대로 발리딜 틈이 없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죠. 결국 윤 아나운서는 회사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상간녀라는 주홍 글씨가 이마에 깊이 새겨진 채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토록 안주인 행세를 하며 저를 비웃던 사람의 끝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동물병원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동물권 단체와 보건당국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약물과 빼돌린 장부들이 줄줄이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20년간 목에 걸고 다니던 수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더해져 그 잘나가던 병원은 그대로 처참하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손주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으로 며느리에게 짐승약을 먹였던 그 사람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했어요. 남편이 호송차에 오르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직접 나가 군중 속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포승줄에 두 손이 묶인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오다가 사람들 틈에 조용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두 다리가 풀썩 꺾였어요.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나는 정말 몰랐어, 은수야.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사람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제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권력이 곧 진실이라고? 나 같은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라며. 잘 봐. 그 계란이 지금 네 인생을 산산조각 다 깨버렸어. 제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가 호송차에 실려 문이 쾅 닫히고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몰락의 순간을 두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가슴속에 오래도록 묵직하게 맺혀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스르르 풀려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거학을 무너뜨린 저와 최 선배는 마침내 그 곰팡내 나던 지하 단칸방을 떠났어요. 우리는 함께 일군 채널 진실의 무게를 정식 독립 탐사 미디어 법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우뚝 섰죠. 한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흑발에 짓밟혔던 제 이름과 명예를 눈부시게 되찾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제 펜을 함부로 꺾을 수 없었어요. 얼마 뒤 억울함을 완전히 벗은 박 사장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심을 통해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폭삭 무너졌던 회사까지 다시 일으켜 세운 참이었어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온 그는 저와 최 선배를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혔습니다. 두 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억울한 죄인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사장이 우리 두 손을 맞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장님이 그때 그 증거들을 용기 내서 들고 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의 공이 아니라 우리 셋이 같이 해낸 겁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한 약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던 제 간 수치와 호르몬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영구 불임 판정까지 받았던 제 몸이 정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저는 최첨단 장비가 빼곡히 갖춰진 넓고 환한 새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을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남자였죠. 그 사람은 제 지난 상처를 다 알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흉터까지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품지 못할 거라 여겼던 새 생명까지 이 뱃속에 안게 되었죠. 여보, 나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했어. 그때는 정말 다 끝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하자 곁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행복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그동안 혼자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가만히 기대어 부풀어 오른 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짓밟았던 그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건 바로 그들 없이도 제가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더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도 일도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운수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신을 짓밟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진실의 무게를 끝까지 믿고
마침내 그 모든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며 빼앗겼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지나 다시 빛으로 걸어 나온 그 용기에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을 견뎌내고 끝내 자신만의 찬란한 행복을 일궈낸 서운수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